안녕하십니까. 공공경제학 14주 마지막 주입니다. 먼저 1기호시에는 15장에 나오는 조세와 효율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는 볼 수 없고요. 15.1의 그 초과부담의 성격과 15.2에 나와 있는 물품세의 초과부담,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세는 생략하고 중립세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기말시험 봐야 되는데, 기말시험에 대해서 자꾸 뭐 질문들 많으신데, 기말시험 일정에 대해서는 뭐 공지하겠습니다. 공지할 건데, 날짜는 정해져 있죠. 분반, 1분반은, 001분반은 23일 날 10시 반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002분반은 24일 날 10시 반, 뭐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마지막 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공지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는 방식은 뭐 중간시험하고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구성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할 거니까 혹시라도 뭐 지금 부정행위 때문에 아주 뭐 대학가가 초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맘만 먹으면 뭐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부정행위 흔적을 찾아내는데 열심히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채점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답안지가 똑같은 거. 예컨대 뭐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뭐 틀린 답, 맞는 답, 배열이 똑같다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개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시험 본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가 성적은 서울대 수준까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나중에 뭐 판단하기 어렵지요. 물론 본인이 죽어라고 아니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패스페일 제도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분명히 증거상으로 볼 때, 답안지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만은 뭐 본인이 죽어라고 우기는 경우에는 패스페일을 갖다가 별도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점 없이 그냥 패스페일로 또 하는 것도 학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열심히 그냥 준비하셔가지고 혼자 힘으로 문제 푸시고 부정행위는 없기를 바랍니다. 초과부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죠. 조세와 효율성 관련된 문제. 우리 앞에서는 14장에서는 그 조세와 소득분배 관련해 가지고 주로 형평성과 관련된 내용들 봤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초과부담해 가지고 주로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들 보는 건데, 뭐 지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자, 효율성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효율성을 파악할 때 중요한 게 데드웨이트 로스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드웨이트 로스가 있게 되면 그만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초과부담이라고 했습니다. excess burden이라고 그래요. excess burden 해가지고 이제 약자로다가 EP라고 많이 표시합니다. 초과부담, excess burden, EP. 일단 그 조세가 징수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납세자가 실제로 지게 되는 부담의 크기인데, 실제로 지게 되는 부담의 크기가 세금을 납부한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잖아요.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데 그거보다 실제 부담은 더 크다는 겁니다. 실제 부담이 더 크다는 걸 갖다 우리가 이거 초과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부담 해가지고 excess burden이라는 것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지게 되는 부담의 크기가 세금으로 납부한 것보다 더 크다. 그게 초과되는 부분이죠. 그걸 초과 부담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초과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가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켜서 발생하는 효율성의 상실분이에요. 자, 이거로 인해 가지고 납세자가 지는 추가적 부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냈지만 그 세금 때문에 뭐예요? 세금 때문에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금 때문에 근데 소비자의 잉여가 감소한 거죠. 근데 소비자가 세금을 냈다고 하면 납세자가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니까 추가 부담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산자에게, 공급자에게 세금을 갖다 부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단 말이죠. 세금도 냈지만 이러한 그 추가적 부담을 갖다가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부담이라는 개념은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 부담이죠. 실제 부담. 세금 액수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 잉여나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거.
자, 이거 실제 부담인데 거기서 자, 세금을 낸 돈이 있죠. 세금 낸 돈을 뺀 나머지가 바로 초과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과 부담에 해당하는 내용이 결국 뭐예요? 데드웨이 로스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데드웨이 로스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 또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웨이 로스 혹은 후생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웰페어 코스트 해가지고 후생 비용이라고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초과 부담의 실체입니다. 자, 우리가 초과 부담을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두 가지 접근 방향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조세를 갖다가 고려하는 겁니다. 특정한 조세를 갖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과 부담의 크기를 갖다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특정한 조세.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살펴보는 게 물품세하고 소득세입니다. 물품세하고 소득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과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물품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나라 조세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한나라 조세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초과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조세 행정과 관련된 거죠. 조세 행정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또 비용이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세무서도 운영하고 국세청도 운영하고 하려면 당연히 행정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한나라 조세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초과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우리는 주로 첫 번째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 그 중에서도 물품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과 부담의 크기를 갖다가 한번 파악해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모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이 주로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 이용해 가지고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정한 조세를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초과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는 이런 방법을 주로 보겠습니다. 근데 그 조세의 그 초과 부담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자, 효율적 자원 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건은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건을 통해서 조세가 초과 부담을 가져오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건은 뭐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건 해가지고 무차별 곡선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생산 가능 곡선이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과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수준에서는 두 개의 기울기가 같죠. 그럼 이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한계 대체율이죠.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뭐죠? MPT 해가지고 한계 생산 변환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변환율 해가지고 이제 한계 대체율과 변환율이 같다. 이것이 바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건입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만약에 세금을 갖다 부과하게 되는데 일단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쌀과 옷 두 가지를 생산한다. XY 두 재화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다음에 두 가지 소비하는 거죠. 당연히. 그럼 만약에 완전 경쟁 상황이라면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게 뭐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일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에서는 효율성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MRS XY하고 한계 대체율하고 PY분의 PX가 같다는 거죠. 이건 뭐죠? 상대 가격이죠. 상대 가격이고 이것이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입니다. 또 MPT 해가지고 한계 변환율인데 한계 생산 변환율인데 한계 생산 변환율은 뭐죠? 두 재화의 한계 비용 비율과 같죠. MCY분의 MCX하고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P 이퀄 MC 아닙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 이퀄 MC라고 하는 조건.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다고 하는 조건이 성립되는 데가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PY는 MCY하고 같고 분자에 있는 PX는 MCX하고 같죠. 이 조건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충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쌀에 대해서만 XJ에 대해서만 물품세가 부과가 됩니다. XJ에 대한 물품세. 자, 세율은 T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쌀에만 물품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효율성 조건이 충족이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달성 안 됩니다. 달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MRS XY는 PY분의 쌀에만 물품세 TX가 부과가 됐죠. 그러니까 PX에다가 1 더하기 TX를 곱한 것만큼
되는 겁니다. 분자가. 그래서 px에다가 1 더하기 tx를 곱한 것만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 py분의 px하고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mrs xy하고 mpt는 같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쌀에만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자, 두 재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쌀에만 물품세가 부과되면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조세의 비효율성, 조세 부과가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뭐예요? 상대 가격을 변화시켰잖아요. py분의 p가 상대 가격입니다. py분의 p가 상대 가격인데 py분의 px가 아니라 뭐예요? px가 아니라 1 더하기 tx 곱하기 px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자, 가격 구조라고 했는데 바로 상대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비효율성은 조세가 가격 구조를 갖다 교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쌀에만 물품세를 갖다 부과했습니다. 자, 물품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식하는 쌀 값이 그것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자원 비용보다 커지는 거죠. 자, 비용은 MCX고 경쟁시장에서는 MCX하고 PX하고 같은데 지금 PX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돼가지고 PX가 아니라 1 더하기 TX 곱하기 PX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할 때 들어가는 자원 비용보다 더 커진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인식하는 쌀 가격이 더 커진다. 그런데 근로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에는 노동의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거죠. 앞에서 우리가 소득 여가 간의 선택 모형 봤었죠. 가로축에다가 여가를 표시를 하고 세로축에다가 노동을 했을 때 얻는 소득을 표시를 해가지고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을 갖다 봤는데 그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 세금을 갖다 부과합니다. 자, 근로소득세를 갖다 부과하면 당연히 임금률이 변화하죠. 임금률이 변화할 것이고, 자, 임금률이 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가와 소득 사이의 선택에 교란을 일으킵니다. 원래 그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에서 예산선이 그 예산선이 바로 임금률이란 말이에요. 시장임금률. 그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로 시장임금률. 근데 세금을 갖다 부과했으니까 당연히 임금률이 변화했죠. 가지고 여가 소득 사이의 선택에 교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란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이 결국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여가와 소득 간의 한계 대체율은 MRS-LM입니다. MRS. 또 여가와 소득 간의 한계 변환율은 뭐예요? 한계 생산 변환율은 MPT인데 자, 세금을 갖다 부과하기 전엔 이게 다 같았단 말입니다. 임금률 W를 매개로 해가 같았죠. 자, 임금률 W를 매개로 해가지고 같았으니까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효율성 조건이 충족됐던 겁니다. 근데 세금을 부과한 후에 보니까 자, MRS에다가 그냥 W가 아니라 뭐예요? 1-TW 세율만큼 곱해야 되는 거예요. 1-TW 해가지고 W를 더 곱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해갖고 결국 자,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효율성 조건을 갖다 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조건하고 다릅니다. 세금 부과 전의 조건과 다르게 된 거죠. 다르게 됐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효율성의 조건에 위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주로 물품세를 갖다 부과한 경우 물품세의 초과 부담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자, 부분 균형적 접근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죠. 일반 균형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장만 전제로 하는데 쌀 시장만 전제로 하는 거예요. 쌀 시장에서만 공급자에게 자, 공급자입니다. 생산자한테 물품세가 부과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넓혀보게 되면 자,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도 또 볼 수가 있지만 뭐 결과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쌀 시장 하나만 되고 쌀 시장에서 공급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자,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쌀에 대한 공급곡선은 자, 수평선의 모형을 갖는다고 가정합니다. 자, 쌀에 대한 공곡선인데 공곡선은 우상향하죠. 물론 우상향하지만 자, 수평선의 형태다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쌀에 대한 수요곡선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요곡선은 그냥 수요곡선이 아니에요. 그냥 수요곡선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경작에서 자, 수요 공급이론 공부할 때 나오는 수요곡선은
보통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수요 곡선 해가지고 알프렛 마샬이 제시한 그런 수요 곡선이에요. 일반적인 수요 곡선입니다.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화한다. 당연히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역관계고, 그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또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가 있죠.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게 바로 보통 수요 곡선인데, 여기서는 역시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공급 곡선을 수평의 모양으로 가정한 것처럼 수요 곡선도 마찬가지로 보상 수요 곡선을 가정합니다. 자, 보상 수요 곡선 해가지고 자, compensated demand라고 해요. 보상 수요 곡선 해가지고 요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존 힉스입니다. 자, 힉스, 그래서 이것 다 힉스의 수요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경제학 원론을 갖다가 좀 더 깊게 공부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경제 원론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는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관련된 시험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다 다루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된 이런 내용 통해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여러 가지 그 시험도 보고 또 공기업 입사할 때 시험들 많이 보죠. 이제 경제학 선택하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경제학 원론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재정학도 있고 지방재정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은 아마 경제학과에서는 수강 신청을 안 받아줄 겁니다. 안 받아주니까 그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경영학과하고 글로벌 금융학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과 가서 수강 신청해가지고 추가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 가게 되면 학점 따는 것도 좀 약간 이제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뭐 이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경영학과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또 좋은 학점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되게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학원도 다니고 하시는데 학원 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꼭 들어야 되는 전공 과목 아니라면 그거 빼고 대신 뭐요? 경영학과나 이런 데 가서 미시경제, 거시경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경영학과에서 미시경제, 거시경제 맡고 있는데 행정학과나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도 꽤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번 기본적인 걸 학교에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총정리하거나 이럴 때 잠깐 학원 다니시는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죠. 전문가들이 또 도와주니까. 자,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수요 곡선은 바로 뭐다? 보통 수요 곡선이다. 보통 수요 곡선. 그래서 마샬의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 수요 곡선을 갖다 보는데, 보상 수요 곡선은 힉스의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 똑같이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하는데 그럼 보상 수요 곡선은 왜 쓰는 거냐? 이게 소득 효과를 제거한 겁니다.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보통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소득 효과를 제거한 것이 바로 보상 수요 곡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그 초과 부담이라는 것은 오직 소득 효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초과 부담은 소득 효과는 관련이 없고 대체 효과와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효과만 포함한, 대체 효과만 반영한 보상 수요 곡선을 가지고 분석하면 그만큼 분석이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수요 곡선은 보상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이제 물품세를 갖다 부과했습니다. 쌀에 대해서만 물품세를 갖다 부과했습니다. 세율은 T입니다. 그럼 공급선은 수평이라고 가정했죠. 그리고 수요 곡선이 있는데 수요 곡선은 보상 수요 곡선인데 이게 보상 수요 곡선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D, 서브 C를 표시한 겁니다. 자, C는 compensated의 약자예요. 그래서 compensated demand curve입니다. 보상 수요 곡선이죠. 그럼 이제 공곡선이 수평입니다. 그럼 처음에 균형점은 얼마죠? G가 되는 거죠. G인데 이런 상태에서 세율 T의 세율만큼 세율을 갖다 부과한 겁니다. 그럼 이제 T만큼 세율을 갖다 부과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P0에다가 1 더하기 T만큼이 곱해져야죠. 1 더하기 T만큼을 갖다 곱한 것만큼 새로운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부과 후의 가격을 PT라고 표시를 합니다. 조세 부과된 후의 가격을
PT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PT는 결국 뭐예요? 1 더하기 T 곱하기 P0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건 ST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조세 부과 후에 공급 곡선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균형점이 어디가 됩니까? H점이 됐죠. H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거래량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감소했죠. 이만큼. 자, Q가 감소했습니다. Q의 감소분. Q0에서 QT까지 자,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자, 세금이 부과된 후 공곡선은 S에서 ST로 상방이동했고 상방이동. 자, 쌀 가격은 P0에서 PT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PT는 나와 있는 것처럼 자, 1 더하기 T 곱하기 P0입니다. 쌀 소비량은 감소했죠? 감소했습니다. Q0에서 QT까지 감소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죠. 자,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어디예요? 아래 사다리꼴 부분만큼이죠. 이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 부분만큼 자,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면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건가요? 아니죠. 일부는 뭐예요? 정부의 세금으로 들어갔죠. 얼마만큼이에요? 자, 거래량이 이제 현재는 자, QT만큼이 거래량이죠. 요만큼이 거래량입니다. 요만큼이 거래량인데 자, 세금이 요 높이만큼 세금 아니에요. 높이만큼 세금이기 때문에 자, 세금 곱하기 거래량 하게 되면 이게 정부의 수입이죠. 이만큼은 정부의 조세 수입입니다. 네모만큼. 그래서 이제 자,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은 자,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은 사다리꼴 전체예요. 사다리꼴 전체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예컨대 P0에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P0에서 I를 지나가지고 자, 소비자잉여 감소분입니다. G까지 간 다음에 H 그 다음에 PT까지 사다리꼴 부분만큼 소비자잉여가 감소한 겁니다. 자, 지금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을 갖다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사실 네모로 표시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로 표시를 해야 돼요? 사다리꼴로 표시를 해야죠. 그래서 사다리꼴로 표시해가지고 P0, GT, PT만큼 소비자잉여가 감소했는데 그 중에 이 네모만큼은 정부로 들어갔잖아요. 세금으로. 조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네모, P0, IP 여기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I에서 H까지 올라가가지고 자, 조세 수입이에요. 그럼 이때 자, 사회적 순손실이 얼마입니까? 자, 사회적 순손실은 이건 그대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자,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삼각형 부분만큼 날아가 버린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세금 부과 후에 사회적 순손실 뭡니까? 데드웨이 로스입니다. 이게 세금 부과 후에 데드웨이 로스. 그래서 자, 삼각형 HIG만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과부담의 크기인데 이 초과부담의 크기가 바로 사회적 순손실이 초과부담입니다. 좀 전에 봤던 삼각형, 자, 삼각형 HIG 그게 바로 초과부담의 크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식으로 계산해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과부담이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한 거예요. 마이너스. 가지고 이제 세율 곱하기 자, P 곱하기 델타 Q입니다. P 곱하기 델타 Q 해가지고 표시한 것이고 요걸 좀 더 이제 전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요건 이제 탄력성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델타 P분의 델타 Q 곱하기 Q분의 P 이게 바로 뭐죠? 점탄력성이에요. 점탄력성. 물론 여기다가 극한값 자, 리미트 델타 P를 0에 접근시킨다. 자, 리미트 델타 P를 0에 접근시키게 되면 뭐가 돼요? 극한값이 되는 거죠. 극한값이 바로 뭐죠? 미분값입니다. 그 딜리버티브 Q, P. 그러니까 Q를 갖다 P에 관해서 미분한 다음에 Q분의 P를 갖다 곱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요 탄력성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게 수요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1 T제곱 곱하기 이게 수요 탄력성이죠. 수요 탄력성이고 여기서 자, Q 곱하기 델타 P를 갖다가 S로 표시한 것입니다. S는 거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금액을. 거래 금액. 그래서 거래량에다가 가격을 갖다 곱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S는 P 곱하기 Q 해가지고 쌀의 거래액입니다. 거래액이고 그러면 델타 P라고 표시가 된 것은 T 곱하기 P예요. T 곱하기 P. 그래서 여긴 T인데 왜 T0인가 하는 거 여기서 의문이 풀리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 P가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물론 보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럼 초과부담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해서 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럼 이 식을 구성하는 변수가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 뭡니까? 세율 T가 있고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엡실론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S는 뭐래요? 거래액입니다. 거래액. 그래서 자, 초과 부담의 크기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만큼 되는 겁니다. 요만큼이 되는 건데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림에서는 뭐예요? 그림에서는 그 사배적 순손실 삼각형의 비율 그 크기예요. 삼각형의 크기인데 이걸 이제 식으로 계산해 놓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초과 부담을 갖다 결정하는 변수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자, T, 엡실론 P, 그 다음에 S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과 부담은 세율과 그 다음에 보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 다음에 상품의 거래액이 크면 클수록 초과 부담도 커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초과 부담, 세율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상품의 거래액이 크면 클수록 초과 부담이 커진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하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초과 부담에서 중요한 게 뭐 당연히 세율하고 거래액이 크면 초과 부담이 커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게 바로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초과 부담의 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초과 부담이 커지는 거죠. 세율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거래액이 크면 클수록 초과 부담은 커지는 거. 좀 전에 식으로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특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 가지고 초과 부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수요 곡선을 갖다 두 개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DA 완만하죠. 완만하니까 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DB는 약간 가파르죠. 가파르니까 비탄력적입니다. 그 수요 탄력성이 작은 DB의 경우 초과 부담은 진한 부분이에요. 삼각형 진한 부분 이만큼이고, 반면에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인 DA의 경우에는 어때요? 더 크죠. 이거보다. 이게 바로 초과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요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초과 부담이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초과 부담은 커진다.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부담의 크기 해가지고 전체 시장 차원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세 수입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부담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초과 부담이 크면 클수록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과 부담의 크기만 가지고 별도로 계수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전체 조세 수입에 대한 초과 수입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이걸 비효율성 계수 또는 효율성 상실률이라고 합니다. 비효율성 계수. 계수가 coefficient이죠. coefficient of inefficiency. 비효율성 계수입니다. 그리고 비효율성 계수는 뭐예요? 조세 수입분의 초과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부담이 크면 클수록 비효율성 계수는 커진다는 거죠.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좀 전에 식으로 봤습니다만, 비효율성 계수는 세율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비례적으로 커집니다. 비례적으로 더 커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모형에서는 우리가 논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 곡선이 수평이었죠. 근데 실제로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입니까? 우상향하죠. 그래서 만약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면 물품세의 초과 부담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탄력성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림 가지고 보더라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곡선이 만약에 우상향하는 경우라면 물품세의 초과 부담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탄력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점도 확인하셔야 돼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탄력성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이건 물품세의 초과 부담인데 여러 상품의 물품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엔 쌀에 대해서만 부과했었잖아요. 쌀에 대해서만 부과했지만 이제 여러 상품에 대해서 물품세를 갖다 부과한다. 근데 여러 상품인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편하게 하려면 두 가지를 상정해야 되겠죠. 두 가지 가지고 분석을 해야만 분석이 단순해집니다.
여기 지금 이미 소주에 물품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막걸리에도 물품세를 갖다 부과했다. 소주와 막걸리 뭔가 관계가 있죠. 소주와 막걸리는 보완제입니까? 대치제입니까? 보완제예요? 대치제예요? 대치제가 되겠죠. 예전에 뭐 소주와 맥주 예를 많이 들었는데 소주와 맥주는 보완제입니까? 대치제입니까? 자, 과거에는 소주와 맥주가 괜히 수업하다가 술 얘기하니까 또 이거 끝나시고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소주와 맥주가 과거엔 대치제라고 나왔죠. 근데 요새는 소맥이 유행하면서 보완제가 되고 있죠.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소주와 막걸리는 보완제가 안 되나요? 막걸리에다가 소주 타 드시는 분들 옛날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막걸리는 근데 배도 부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막걸리 드시잖아요. 근데 막걸리는 이제 도수가 약하니까 약하다고 거기다 소주를 부어서 드시는 분들을 꽤 봤습니다. 저도. 그럴 때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자, 대체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자, 막걸리와 소주는 대체 관계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주에 물품세를 갖다 부과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막걸리에다가도 물품세를 또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막걸리에 물품세를 갖다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걸리에 대한 물품세 부과한다? 그럼 막걸리는 자, 막걸리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부과하면 막걸리 가격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소주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원래 대치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두 제화가 대치제라면 어떤 한 제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제화의 수요는 반대로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걸리에 대한 물품세가 부과되면 대체 관계에 있는 소주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소주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자, 소비량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액이 증가하면 사회적 순편익은 증가하는 거죠. 자,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했습니다. 소주의 소비량이 늘면서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사회적 순편익이 막걸리에 대한 물품세의 초과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는 얘기가 상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걸리에 대한 물품세의 초과 부담으로 인한 후생 손실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후생 손실을 상쇄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대체 관계에 있는 경우 얘기했습니다. 대체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후생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역할도 있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막걸리에 대해서 물품세를 갖다 부과했다. 이미 소주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갖다 부과한 겁니다. 이게 소주 시장이에요. 소주 시장에서 소주에 대해서 이제 물품세가 이미 부과돼 가지고 소주의 공국선은 ST입니다. STS 이거죠. 위에다 첨자로도 S자 붙여놨는데 이건 소주의 약자입니다. 소주. 요게 M은 뭐예요? M은 막걸리의 약자 해가지고 M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막걸리고 이건 소주. 가격도 PS는 소주 가격. 요거는 막걸리 가격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 막걸리 시장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하죠. 막걸리 시장에서 추가 부담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 부분만큼이죠. 이게 삼각형 부분만큼의 추가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과 부담이 생겨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소주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죠. 소주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자, 소주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소주 시장에서 후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했죠. 이 네모만큼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자, 소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결국 이 네모만큼의 후생이 증가한 것은 뭐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봐왔으니까 뭐 따로 하나하나 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막걸리에 대해서 이미 소주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부과하고 있는데 막걸리에 대해서 세금을 또 부과했다. 그럼 이제 막걸리 대신 소주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소주의 수요가 증가하고 소주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주 시장에서 후생 증가가 생긴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 개 갖고 얘기했지만 이 두 개를 갖다가 일반화시켜 가지고 여러 상품, 예컨대 N개의 상품이에요. N개의 상품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TI의 세율로 물품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에 초과 부담도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N개의 상품에 대해서 TI의 세율로 물품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에 초과 부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식을 좀 더 확장한 거예요. 요게 자, sum of 이게 더 들어간 거죠. sum of TI. 물론 아까도 T는 들어갔습니다. 초과 부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TP 델타 Q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개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sum of ti 여기 들어갔습니다. sum of ti 초과부담의 크기죠. 그래서 개별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의 초과부담식을 n개 상품에 대해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과부담을 다 합쳐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상품에 대해서 물품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걸 좀 더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쌀과 옷을 소비하는 소비자인데 쌀에 대해서만 물품세를 갖다 부과합니다. 자, 쌀에 대해서만 물품세를 부과했으니까 그럼 쌀의 가로축의 양이 쌀의 양입니다. 세로축은 옷의 양이에요. 그럼 자, 쌀에 대해서 세금 부과했다. 그럼 구입 가능한 쌀의 양은 요 가로축의 요만큼이 쌀만 구입할 때 최대한 구입 가능한 쌀의 양이 B만큼이죠. 5B만큼입니다. 근데 물품세를 갖다 부과하니까 구입 가능한 쌀의 양이 줄어들어요. C로 줄어듭니다. 물론 요 점은 변화가 없죠. 옷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지 않았으니까 요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선이 A, B에서 A, C로 옮겨온 거예요. A, B에서 A, C로 예산선이 옮겨왔습니다. 그럼 예산선이 옮겨오기 전에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에서 균형이죠.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예산선 이동함에 따라서 균형이 어디로 온 거예요? E'로 온 거죠. 근데 E'로 왔는데 예전보다 원점에 가까운 무차별 곡선상에 접하게 된 거죠. 원점에 가까운 무차별 곡선에 접하게 된 것은 그만큼 후생 수준은 소비자 효용은 감소한 겁니다. E에서 E'로 옮겨왔다 가지고 이제 E'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에 접해가지고 여기서 소비하는 거니까 당연히 소비자 효용 수준은 감소한 거죠. 감소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일단 예산선이 변화합니다. AB에서 AC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세 부과 후의 소비자의 선택은 E'이 된 거예요. E에서 E'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기로 옮겨왔어요. 옮겨왔으니까 이전보다 소비자 효용 수준은 낮은 거죠. 낮은 것이고, 그럼 이때 옷의 단위, 세로축이 옷인데 옷의 단위를 측정한 세금의 크기는 얼마냐? 옷의 단위로 크기를 측정한 세금의 크기는 이게 이제 균형점 아니에요. 균형점이고 요 위에 옷의 단위로 측정하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올라가가지고 L'E'만큼이에요. L'E'만큼이 바로 옷의 단위로 측정한 세금의 크기입니다. 옷의 단위로 측정한 세금의 크기, 그만큼이 바로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요 높이만큼이에요. L'E'만큼입니다. L'E'만큼. 요게 바로 옷의 단위로 측정한 세금의 크기다. 선분 L'E'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하나 좀 보시고요. 자, 지금 그림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안에 좀 잘라가지고 계속 그림을 해놨습니다. 앞에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쌀에 대한 물품세의 초과부담의 크기를 확인해야 돼요. 쌀에 대한 물품세의 초과부담의 크기를 갖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물품세하고 동일한 효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물품세하고 동일한 효용 변화입니다. 동일한 효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득 변화를 갖다 고려합니다. 물품세하고 똑같은 크기의 효용 변화를 가져오는 소득의 변화를 갖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득 변화를 갖다 고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크기니까 이전에 균형점하고 지금 새로운 균형점이 E'인데 그럼 E'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이 I' 아니에요. 그렇죠? I'. 그럼 이제 I' 상에서 똑같은 효용 변화를 가져오는 소득의 변화를 갖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있던 무차별 곡선 예산선 AB 있죠. AB를 그대로 I'이라고 하는 무차별 곡선에 접하도록 예산선을 그대로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이걸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어디까지 평행 이동시켜요? I'에 접할 때까지. 그래서 I'에 접할 때까지 그대로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소득 변화분을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이러한 소득 변화로 인한 새로운 예산선이 HI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노란색의 점선으로 표시된 새로운 예산선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옷의 단위를 측정한 소득의 감소분을 갖다 파악할 수 있죠. 자,
AB하고 HI의 수직거리입니다. AB하고 HI의 수직거리 있죠. 이 수직거리가 바로 뭐예요? 5세 단위로 측정한 소득의 감소분이에요. 요만큼이. ME 더블 프라임이에요. ME 더블 프라임. 근데 ME 더블 프라임은 뭐하고 똑같은가요? LN과 똑같겠죠, 당연히. LN과도 길이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5세 단위로 환산한 소득의 감소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지금 자, 물품세와 동일한 효용 변화를 가져오는 소득의 변화를 갖다 고려한 거 아니에요. 자, 동일한 효용 변화를 가져오는 소득의 변화를 갖다 고려했다. 흔히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5단위로 환산한 소득의 감소분인데 5단위로 환산한 소득의 감소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등 변화라고 합니다. 대등이라는 말, 대등 equivalent variation이라고 그래요. 원래 우리가 앞에서 리카르도의 대등 정리 봤었죠. 리카르도의 대등 정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등 변화라고 그래요. 뭐냐면 자, 물품세 부과와 동일한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득의 변화분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세를 갖다 부과한 것과 동일한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득의 변화, 이걸 대등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물품세 부과와 관련된 소득의 대등 변화가 5단위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ME 더블 프라임이라고 그랬죠. ME 더블 프라임,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는 위에 있는 LN과도 크기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LN과도 크기가 같다. 근데 LN의 크기라고 하는 게 두 가지를 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봤던 LE 프라임 요만큼이죠. LE 프라임에다가 그 아래에 있는 뭐예요? 그 아래에 있는 E 프라임 N을 갖다가 더한 거예요. 무슨 택으로 할까요? 무슨 색이 많이 쓰였는데 이 아랫부분입니다. E 프라임 N, 이걸 더한 거죠. E 프라임 N. 그래서 결국 ME 더블 프라임, 즉 LN은 두 부분입니다. 두 부분 해가지고 뭐예요? LE 프라임 하고 그 다음에 E 프라임 N까지 하고 나눈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결국 이럴 때 그 소득의 대등 변화라는 게, 소득의 대등 변화가 ME 프라임인데, ME 더블 프라임인데 물품세 수입 LE 프라임이 있죠. 이거보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E 프라임 N의 길이만큼 더 길어요. E 프라임 N 아래에 있는 부분만큼 더 크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선 우리는 자, 선분 E 프라임 N의 길이가 바로 뭐냐? 5세 단위로 측정한 물품세 초과부담의 크기입니다. 이게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에요.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 아래에 있는 요만큼의 길이 있죠. 요만큼의 길이 E 프라임 N, 이게 바로 물품세의 초과부담의 크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걸 갖다가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노동시장이건 뭐건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어떤 이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조건이 변화했을 때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 모형은 잘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 군데서 많이 써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자, 선분 EN의 길이가 바로 물품세의 초과부담의 크기다 하는 거,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그 물품세와 같은 조세 수입을 올리는 중립세. 자, 중립세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죠. 영어로다 lump sum tax라고 합니다. lump sum tax. 그래서 이제 물품세하고 똑같은 조세 수입을 올리는 자, 중립세. 근데 뭐 소득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똑같은 조세 수입이에요. 똑같은 조세 수입을 올리는 중립세를 도입하고 자, 소비자 효용을 비교해서 자, 소비자 효용을 비교하려면은 어떤 무차별 곡선에 있는지 알아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원점에서 멀리 위치한 무차별 곡선상에 있다면 소비자 효용은 높은 것이고 원점에서 가까운 무차별 곡선상에 위치한다면 소비자 효용은 낮은 거 아니에요. 이걸 비교해 가지고 물품세의 초과 부담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만약에 중립세가 부과가 된다면 예산선은 뭐예요? 원래 예산선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갖게 돼요. 중립세니까. 중립세가 부과되면 좀 전에는 우리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됐죠. 가파르게 돼가지고 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만약에 중립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예산선은 원래 예산선하고 AB 예산선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E'을 지나야 합니다. E'. 2에서 옮겨온 균형점이죠. 원래 예산선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E'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 소비자는 효용이 극대화된 점에서 물품세의 경우보다 더 높은 효용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보다 더 높은 효용을 누리게 된다. 어떤 경우에 지금 중립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립세를 갖다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립세가 부과가 되면 결과는 어때요? 물품세의 경우보다 더 높은 효용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중립세와 물품세 하에서 소비자가 누리는 효용의 차이, 소비자가 누리는 효용의 차이를 물품세로 인한 초과부담으로 파악할 수 있죠. 자, 중립세와 물품세 아래서 소비자가 누리는 효용 차이를 물품세로 인한 초과부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것도 사실 좀 전에 그 얘기도 그래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그래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소주와 막걸리가 대치제라고 그랬죠. 대치제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쌀과 옷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쌀과 옷이 만약에 완전히 보완적이다. 완전히 보완적입니다. 완전히 보완적이라면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L자 형태가 되죠. 완전히 보완적일 때 무차별 곡선은 L자 형태가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거 누구의 함수예요? 자, 효용함수가 누구 효용함수죠?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죠. L자 모양의 무차별 곡선이라면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란 말이에요. 완전 보완제라는 얘기는 대체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죠. 대체가 전혀 안 되니까 완전 보완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가격 변화에서 오는 대체 효과는 0이 되는 것이죠. 대체 효과는 0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물품세 부과와 관련된 대등 변화하고 대등 변화. 그 다음에 조세 수입하고가 똑같아요. 선분요 길이만큼이에요. 선분 길이만큼 똑같습니다. 그래서 RS라고 하는 길이죠. RS의 길이만큼. 요만큼이 세금이기도 하고 세금의 길이기도 하고 뭐예요? 자, 물품세 부과와 관련된 대등 변화이기도 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국 뭐예요? 물품세를 부과해도 초과부담은 없다는 거죠. 초과부담은 없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여기서 그대로 수평하게 그린 거 아니에요. 수평하게 그린 거니까 이 효과가 무슨 효과예요? 소득 효과죠. 소득 효과. 그 소득 효과를 빼고 나니까 결국 뭐예요?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대체 효과에 바탕을 둡니다.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대체 효과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과부담을 일으키지 않는 중립세 성격을 가진 조세인데 사실은 이런 조세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중립세 성격을 중립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 초과부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초과부담을 일으키지 않는 이런 중립세의 성격을 완벽하게 갖춘 조세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제한된 환경에서는 중립세의 성격을 갖는 조세라도 현실의 복잡한 상황에서는 뭐냐? 자, 중립세의 성격을 잃게 됩니다. 제한된 환경하에서는 중립세였지만 제한된 환경하에서는 중립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에 환경 자체가 복잡한 상황이 된다면 중립세의 성격을 잃게 됩니다. 중립세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초과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립세의 성격을 갖는 조세를 찾았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우리가 중립세가 바람직하다는 게 아까 좀 전에 나왔었죠. 결과적으로 아까 봤던 모형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건 오직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중립세가 바람직하. 지금 우리는 뭐예요? 효율성만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효율성만 가지고 조세가 부과됐을 때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립세가 바람직하다는 거 오직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적용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 말고 공평성을 따진다면 나쁜 조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립세 문제 가지고 이제 소득세를 전제로 해가지고 중립세 문제를 좀 따져봤습니다. 가지고 여기서 지금 쌀하고 옷하고 여가 사이의 선택 문제 가지고 제시해놨는데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효율성 조건은 당연히 뭐요? 어떤 두 재화를 묶어서 뭐든 얘기하더라도 MRT하고 MPT가 같아야 되는 거죠. MRS, 자, 한계 대치율과 MPT, 한계 변환율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X하고 L 간의 한계 변환율도 마찬가지고 Y하고 L 간의 한계 변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L이 여가인데 여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제 아래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가는. 그 여가를 제외하게 되면 여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가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부과하지 않는 소득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같겠어요? 같지 않죠. 이것도 같지 않죠. 그럼 이런 소득세제가 더 이상 중립세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요량 변화와 초과 부담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더 뭐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의 수요 곡선화에서 물품세를 부과한 결과 물품세를 갖다 부과했는데 되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감소하게 되는데 만약에 물품세를 부과한 결과 수요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수요량에 변화가 없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세금을 갖다 부과했는데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는다.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죠.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에는 수요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수요량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 물품세의 초과 부담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고 해도 초과 부담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대체효과 아닙니까? 앞에서 봤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요 곡선은 보상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불변이라고 하더라도 초과 부담의 원인이 되는 것은 대체효과고 대체효과는 존재합니다. 대체효과는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 수요량이 불변으로 나타난 이유도 배후를 따져보게 된 결국 뭐예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상쇄된 결과입니다. 상쇄된 결과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의 수요 곡선화에서 물품세 부과 결과 수요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물품세에 초과 부담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지금 쌀에 대한 물품세를 부과한 후에 자, 소비자의 쌀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그래도 초과 부담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전에 나왔던 결론이죠. 쌀에 대한 물품세를 부과한 후 소비자의 쌀 수요량은 불변이다. 그렇더라도 초과 부담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 최초의 균형점이 2점이었어요. 물품세를 부과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AC로 바뀝니다. 쌀에 대해서 물품세를 갖다 부과했더니 예산선의 기울기가 AC로 바뀌었어요. AC로 바뀌었으니까 균형점이 어디로 옵니까? 균형점이 2에서 2'으로 온 거예요. 2에서 2'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자, 이 소득의 변화의 크기를 갖다가 빼버리죠. 빼려면 당연히 예산선을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야죠. 평행이동시켜가지고 HI가 됐습니다. 물론 HI가 됐는데 HI는 뭐예요? 요 무차별 곡선에 접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2'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에 접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가지고 나온 균형점이 어디예요? 나온 균형점이 E'이죠. E'I.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두 가지 구분했었죠. 두 가지 구분했던 게 뭡니까? 두 가지 구분했던 것이 요 위에 있는 E와 E'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있는 뭐예요? E'V를 갖다 나눴었죠. 앞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E'V를 갖다 구분했었잖아요. E'V. 이게 바로 뭐예요? 아래에 있는 E'V가 초과 부담이죠. 이런 경우에도 초과 부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 위에 있는 E'은 자, 물품세로 인한 조세 수입이에요. 물품세로 인한 조세 수입이 E'이고 그리고 이제 대등 변화에 해당하는 소득 변화의 크기가 뭐냐? 이게 바로 EV가 되는 거죠. 대등 변화에 해당하는 소득 변화의 크기는 요 수직거리만큼입니다. 요 수직거리만큼 똑같은 게 뭐예요? V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E'를 빼고 나니까 나머지가 바로 뭐예요? 초과 부담이 되는 거 아까하고 똑같죠. 얼마입니까? E'V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쌀에 대한 물품세를 갖다 부과한 후
쌀 수요량은 변화가 없어요. 쌀 수요량은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없죠. 쌀 수요량은 변화가 없지만 초과 부담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점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모형이 뭐 우리가 늘 보는 모형이고 이거 아주 다양하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모형에 대해서 약간 좀 낯선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이런 분들은 뭐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극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경제 공부하려면 적어도 미시경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재정학이나 이런 것들 분석할 때 늘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형은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가지고 이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설명이 나오면 딱 봐도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만큼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른 내용들이 더 나오지만 일단 그 다음 챕터에서 좀 몇 가지 필요한 것들 꼭 확인할 게 있기 때문에 최적 조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내용을 조금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뒷부분 생략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16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15장이고 16장에서는 최적 조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